자, 안녕하세요.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2장 근대 이전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시대의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생각열기에서 미륵하생경 변상도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의 일부에 농민들이 밭갈이도 하고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도 하고 도리깨를 사용해서 타작하는 장면들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농업이 되게 중요한 경제활동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농업진흥을 위해서 고려는 어떤 정책들을 펼쳤을까? 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전식과라고 해서 고려시대 중요한 토지제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수치체제, 세금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경제생활 전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죠. 고려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자, 토지제도로서 이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역분전. 자, 이후 통치체제 정비와 함께 새롭게 임용되는 관리들에게 전식과라는 토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하죠. 전식과 시행을 했습니다. 자, 전식과는 옆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일반적인 토지를 전지라고 부릅니다. 밭전자를 써서 전지, 그리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관리의 등급에 맞게 부과했다. 그래서 전식과라는 토지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식과에서 토지는 토지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죠. 수조권만 준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조권이 뭐였죠?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수조권을 지급받은 관리가 후손들에게 토지를 세습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시과 토지가 제대로 반납도 안 되고 세습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새롭게 임용되는 관리들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이 토지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경우죠.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는 농민들은 세금을, 조세를 2중, 3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전민변정사업, 여기 우리 정치사 시간에 자, 요거 CF하고 한번 적어보시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자, 이거 어느 왕이 만들었던 기구였죠?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이 전민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백성, 여기서 백성은 노비입니다. 요거를 바꿔서 올바르게 만든다 해서 토지제도와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올려주는 그런 제도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민변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토지제도 개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국가에서는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급여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녹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하단에 만화를 보시면 전지와 시지를 지급받는 관리의 모습도 나오고요. 이 토지에는 내가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이게 수조권이 되겠죠? 관리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메모해 주시고, 자, 원칙이 어떻게 되었건 자손들에게 물려줄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세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행해지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가 부족해지는 사태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에서는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금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 동그라미 먼저 치고 갈게요. 조세, 곡물, 역.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장부가 있어요. 자, 여기 양안하고 호적이 되겠습니다. 양안은 토지대장입니다. 자, 어느 토지가 누구의 소유다, 이런 것들, 면적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게 양안이고요. 호구는 가족의 수를 호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가족이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장부가 바로 호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두 개의 장부를 기반으로 해서 세금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 자, 우선 조세는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걷었습니다. 곡식의 10분의 1을 걷었다. 그리고 전시과는 수조권이 있는 관리들이 주로 걷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은 특산물이라든가 수공업 제품 등을 걷는 일종의 현물세다. 현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 현물입니다. 물건으로 바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부과했냐 하면은 국가가 종류라든가 양을 마을에 할당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을은 다시 집집마다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세보다 곡물이 내기 좀 힘든, 부담이 있는 세금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역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역하고요, 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조세 등으로 걷어들인 그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운반하느냐, 요걸 조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세 운반, 요걸 줄여서 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개경으로 옮겨졌겠죠. 자, 근데 이 개경으로 옮겨지는 중간에 뭐 해변이나 강변 포구에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직결시킨 다음에 개경으로 옮겼는데 그걸 조창이라고 부릅니다. 조세 창고의 준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배를 이용해서 운반을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자, 요거 한번 번호 매겨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했던 일들. 첫 번째, 자, 논밭을 늘려야 되겠죠. 경작할 수 있는 토지, 경작지를 개간한다. 이 개간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뭐 황무지라든가 일반적인 토지를 농경지, 농사를 질 수 있는 토지로 바꾸는 거를 개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거, 수리시설이죠. 요것도 확정을 해야 되겠고, 뭐 저수지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농업기술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자, 경작지 개간은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이 됐고요. 뭐 새롭게 개간된 토지에 대해서는 장려 정책이죠.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수리시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졌겠죠. 대규모로 저수지,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농기구와 종자의 개량. 요건 이제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기술 중에서는 농기구와 자, 씨앗을 또 개량해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 갈수록 농사를 좀 잘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땅 밑에 깊이 있는 토지의 질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갈아가지고, 그럼 이 깊이 갈기 위해서는 또 쟁기가 필요한데, 이 쟁기라는 것은 큰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깊이 땅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또 소를 이용하는 기법도 필요하겠죠. 우경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시비법이라고 했죠. 자, 이 시비법, 비료를 베푼다 그래서 시비법이라고 하는데, 비료 사용 방법도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경지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마다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토지가 늘어났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드디어 모내기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모내기법이 도입이 되는데요. 모내기법은 벼농사에 사용되는 새로운 농법입니다.
조선시대에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그냥 씨를 뿌려서 경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쯤 자란 벼를 논에다가 갖다 이제 꼽는 거예요. 이걸 모내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생산량도 늘어나고 노동에 있어서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법이에요. 근데 이 모내기 기법은 좀 기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물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모내기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남부지방에 일부 도입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농법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선시대 가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의 둘레길에 보시면 태안 그 마도 앞바다에서 고려시대 선박 4척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뭐 벽시라든가 볼이라든가 뭐 곡물, 그리고 뭐 생선, 젓갈,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청자 등 고급 자기에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발견이 됐고요. 자,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때가 이제 고려 무신집권기인데 이 시기에 권력자들이 지방에서 물자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물자를 얻고자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요게 지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그 태안 해양 그 유물 전시관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업을 지금까지 봤고요. 상업과 수공업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물건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게 상업이죠. 자, 고려시대 때도 당연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곡식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유통 판매를 통해서 물건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러한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은 수도인 개경이었겠죠. 자, 수도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 개경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항상 설치된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시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전이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똑같이 쓰거든요. 시전이 설치가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전의 상업행위를 또 감독하기 위한 관청이 있었는데 이게 경시서가 되겠죠. 경시서도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화폐도 발행이 됐는데 화폐 이름들도 좀 알아주세요. 옆에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 사만통보라든가 그리고 요 은병이라는 건 좀 독특한 화폐입니다. 그 은병 은으로 만들어진 병이고요. 그리고 활구라고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런 화폐들이 이제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원나라 지폐, 원간석기였기 때문에 원나라 지폐가 도입되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업은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수공업과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죠. 소에서 이루어지는 수공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청수공업은 전문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를 공장 안에 등록시켰다. 여기서 공장 안은 수공업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장부예요. 여기에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 소라고 있습니다. 향부곡소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소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들, 수공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국가에 공급을 해줬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은 집안에서 만들어 썼겠죠. 간의 수공업.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원에서 이루어진 수공업입니다. 사원은 우리가 보통 절이라고 부르죠. 사원에서 불교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생산하는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절에서도 매매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